자, 이번 시간에는 보건소의 보건 전문 간호사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격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의 전문 간호사 제도가 한 15년 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분야의 전문 간호사 자격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근 10년 이내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서 대학원, 간호대학원 수준에서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하거나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으면 자격시험에 응할 수가 있죠. 간호사는 면허지만 이 전문간호사는 자격시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분야가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13개이고 2019년까지 15,718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이 됐습니다. 이제 간호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 거기에 전문간호사를 이걸 어떻게 할까 많이 지금 간호협회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정 전문간호사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하나로 묶은 상태에서 거기서 조금만 세세하게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보건전문간호사의 자격기준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기관, 또 농특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그리고 시도 및 보건복지부 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소지한 자가 전문간호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역할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전문간호사죠. 해당 분야의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대상자에게 상급 수준의 전문가적 간호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임상이나 어떤 지역사회에서 실무 경험을 10년 이내 3년 이상 하고, 그 다음에 임상간호대학원에서 거기도 노인 전문간호사가 또 입시율, 경쟁률이 가장 높다고 하죠.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지역사회나 이제 임상으로 나가면은 처우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계속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전문가적 간호 실무 제공자예요. Nurse Practitioner를 프로바이더 하는 건데,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간호와 간호 관련 학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대상자에게 상급 간호 실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Advanced Nursing Practitioner 혹은 Nursing Practitioner, ANP라든가 NP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교육자 역할, 환자 가족, 일반 간호사, 간호학생, 타 보건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또는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를 합니다. 연구자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실무 중에서 간호 문제를 발견해서 연구 문제로 제시하며 연구를 시행하거나 참여하고, 지도자 역할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의 질 및 상급 간호 실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변화 촉진자 역할 모델 및 옹호자로서 활동하는 임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죠. 자문가 역할은 대상자 간호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환자, 가족, 일반 간호사,
타 보건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상급 지식과 기술 판단력을 사용해서 자문을 하고, 협동자 역할은 대상자를 위한 간호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일반 간호사 및 관련 보건의료 인력과 협동적 관계 형성 및 협력 활동을 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보건 전문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역사회 주민과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1차 예방하는 거죠. 질병 예방, 보건교육,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계획하고 실시하고 평가하고, 안전관리, 사고관리, 감염관리, 환경관리 등 지역사회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건강문제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고, 개인, 가족, 지역사회 대상자의 질병 예방, 보건교육 사업 및 증진 사업 계획 등을 수립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제 보건진료소예요. 자,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가 1978년 구소련 알마타에서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2000년까지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이라는 그런 어떤 강령 혹은 슬로건을 내세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접근 방법이 바로 1차 보건의료 프라이머리 헬스케어가 열쇠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어요. 그렇다면 이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차 진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위해서 건강증진, 예방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가 통합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서비스가 통합된 기능이죠. 제도적으로 주민이 보건의료 체계에 처음 접하는 관문이 되고, 기술적으로는 예방과 치료가 통합된 포괄적 보건의료를 의미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이라는 개념은 모든 알려진 질병에 대한 치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도의 높은 수준 진료, 누구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불구가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보건의료, 다시 말해서 Essential Healthcare라고 하면 필수적인 보건의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질병 예방에 대한 노력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구가 적어도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내의 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 이후에 후반기부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을 하면서 가난한 나라에서 조금씩 이제 벗어나면서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됐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국민의 이제 건강 상태를 돌아보게 됐죠. 하지만 의료시설 및 의료 인력이 그때부터 도시에 집중했고 의료 인력 구조가 불균형, 의료 체계의 미비,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가는 그러한 그 컨설트 그런 게 상당히 미비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전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그 당시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1976년에 한국보건개발원을 설립하여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벽오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고도 양질인 종합보건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간호인력에 의한 1차 보건의료 접근 방법이 큰 성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1차 보건의료 사업을 국가보건정책으로 채택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1980년 12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특법을 공포를 해서 이 법에 근거해서 벽지, 오지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해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어요.
그 다음에 읍면 지역 보건지소에 공보위를 배치를 해갖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1차 보건의료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죠. 그 다음에 81년부터 연간 500명의 간호사에게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1984년 말에는 2000명의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전국에 배치했어요. 그러면서 1981년 4월부터 전국 6개 지역의 8개 교육기관에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직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2039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 운영되었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오다가 대한간협하고 보건복지부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설치 조건을 요구하면서 2019년에는 전국적으로 1904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벽지 오지에 의사들이 안 가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은 벽지 오지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직무교육을 해서 간호사들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역할이라든가 그런 거 자기네들 굉장히 반대하죠. 의사들이. 그럼 지네들이 가던가 온통 돈을 벌기 위해서 뭐든지 피부과 뭐 성형외과에만 그렇게 레이저만 받고 있으니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보건진료소가 탄생을 하고 변천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조직체계에는 보건진료소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하며 보건진료소의 모든 업무와 시설을 책임집니다. 보건진료원의 신분은 1981년 당시에는 군수의 위촉을 받는 신분이었는데 91년 농특법 개정 시 지방공무원 별정직, 2012년도에는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보건진료소의 조직 체계를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이렇게 있죠. 보건진료소는 국가 보건의료 전달체계상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 발견, 관리하는 관문이에요. 보건지소 및 보건소와 직접적인 행정체계를 갖고 있죠.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와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문 기술적인 지도와 자문을 받을 수가 있고 행정적인 지도와 자문은 각 도의 보건과로부터 받습니다. 즉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담당 지역 내에 기존의 다른 보건요원들과 협력 관계를 갖습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지역사회 조직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와 직접적인 연결관계를 갖고 있고 지역사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와 정기적이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서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모든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계획, 수행,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협의회 외에 기존 민간단체 조직을 지지조직으로 활용을 해서 지역사회 개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이러한 의뢰 체계를 통해서 주민들의 적합한 자원을 필요시 의뢰할 수 있도록 공적, 사적인 기존의 모든 가능한 의료시설이나 자원을 어떻게 할까요? 활용을 하죠. 그 다음에 주민들로 조직된 마을 건강요원이라든가 기타 건강요원 등을 훈련하고 지도, 감독하는 감독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진료소의 인력에서 자격 기준을 보면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자격은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 소지자예요.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해서 임용을 합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정, 임상실습과정, 현지실습과정으로 각 과정은 최소 4주 이상이어야 하고 2024년 기준으로 이론 10주, 임상실습 10주, 현지실습 6주로 교육받고 있어요. 이론 교육과정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지역사회 보건관리, 모자건강, 가정간호관리, 보건사업 운영관리 및 기술지도, 그 밖에 통상질환관리 및 소양에 관한 과목, 임상실습 과정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 현지실습 과정은 지역사회 적응 방법, 기존 보건기관과의 연계 방법 등 보건의료 활동의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기준은 표에 제시되어 있어요.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역할 및 기능을 보면 전담 공무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1차적 관문으로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보건관리자, 서비스 제공자, 변화 촉진자, 교육자, 상담 및 의뢰자, 보건팀 요원, 평가 및 연구자, 정보 수집 및 보존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능을 보면 첫 번째,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 기능이 있어요. 사업 대상 지역의 각종 조직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조직을 활용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운영합니다. 그 다음 사업 계획 수립 기능이 있는데, 사업 대상 지역의 인구구조 및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보건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의 조사 및 활용, 보건대상자 파악 및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보건사업 평가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건관리 기능이 있는데, 음료수 관리를 위한 수질검사용 가건물 채취, 화장실의 위생관리 교육, 농약의 관리 교육. 이 농약을 잘못 먹어서 사망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지방 농촌에는 많이 있거든요. 지역 주민의 영양관리, 취약 아동들의 보건교육 실시, 지역 주민의 집단 보건교육 실시. 그 다음 모자보건 기능이 있는데, 임신진단, 상과적 진찰 및 일반적 조치, 고위험 임산부 관리, 정상분만의 개조, 분만 세트 사용법 지도, 이상분만 감별, 다 초음파가 있죠. 임산부의 건강상태 파악, 신생아의 이상상태 감별 및 의뢰, 영유아 관리 예방접종, 유아의 영양지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질환 관리 기능에 환자 진단을 위한 병력조사, 진찰, 임상검사 의뢰, 기초진료 범위 내의 환자 투약 및 처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기초진료 범위가 있어요. 거기 내의 환자 투약이고, 기초진료 범위 외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자 의뢰하면서 응급환자 의뢰하죠. 그러면 범위 내에서는 응급환자를 치료까지 하죠. 그 다음에 질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운영 관리 기술 지도 기능을 하는데, 보건진료소 사업 운영을 위한 계획서 작성하고 장비, 물품, 비품 관리를 위한 대장의 비치, 약품 관리를 위한 대장의 비치, 보건진료소 운영 상황 보고서 작성, 환자 진료 기록부 작성, 조사 기록부 작성, 일반 관리 업무, 공문서나 회계 기록, 활동 기록 및 기타 기록부 작성을 하면서 사업 운영 관리 및 기술 지도 기능을 합니다. 보건진료소 사업 평가 실시, 마을건강원의 조직, 또 마을건강원 활용하고
보건요원을 활용하면서 마을 건강원에 대한 교육 및 활동 지도, 보건요원의 지도 감독이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건정보체계 개발 기능이 있는데, 이때 이제 보건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체계를 개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 그 농특법에 보면은 표 9-7 교재에 표 9-7이 있어요. 의료행위가 있고 그 밖의 업무가 있거든요. 자, 의료행위, 질병 부상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검사, 환자 이송,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질병 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예방접종, 그 다음에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가 있습니다. 그 밖의 업무는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질병 예방에 관한 업무,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주민의 건강 증진에 관한 업무가 있죠. 그래서 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4조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의료행위와 그 밖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법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죠. 표 9-7. 그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있어요. 추진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전체 인구가 5천만이니까 1,000만 명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거죠. 만성질환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서비스 수행 요구가 증가되었어요. 그리고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이 증가를 하는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보건소 인력 등 인프라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한 사업 확대가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사업별 예산 규모가 작고 돈이 없다는 거죠. 사업 간 연계성이 없고 대상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이 곤란해서 사업 효과가 미흡했죠. 대상자가 갖고 있는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 담당자가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만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서 지역의 건강 문제, 주민의 건강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경직적이면서 수동적으로 사업이 운영이 되어서 정작 달성해야 할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가져왔어요. 보건소의 건강증진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 보조 사업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보건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게 함으로써 대상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떤 펀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업의 의미, 특성을 보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죠.
사업 영역을 보며 음주, 폐해 예방, 절주, 신체 활동, 영양, 비만 예방 관리, 구강 보건, 쉼 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한의학 건강 증진,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여성 어린이 특화 지역사회 중심 재활, 금연, 방문 건강 관리, 치매 관리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 영역 간의 경계를 없애고 주민 중심으로 사업을 통합 협력해서 수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기존의 국고 보조 사업이 있다면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사업 범위 및 원칙 중심 지침, 지방 분권식이면서 상향식이에요. 상향식이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지역 여건과 연계된 사업, 과정과 성과 중심의 평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건소 내외 사업 통합하면서 연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사업 체감도 및 건강 행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의 개요 사업 목적을 보면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성화 차별화된 사업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역사회 건강문제 반영, 지역 건강 환경 기반 사업 개발을 하죠. 그러면 헬스플랜 2030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고 또 국가 지방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추진 전략 네 번째가 효율화, 자율화, 책임성 강화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인력 예산을 편성해서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또 네 번째 연계 협력 소통을 활성화하는 거죠. 생활터 연계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 주민 건강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도적 기반 구축에 지자체 자율계획 수립, 탄력적 인력 및 예산 운용, 그 다음에 성과 중심 평가. 여기 이제 메가 트렌드는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지방자치 제도 정립, 지역별 상이한 건강 수준 서로 다르죠. 그러면서 주민 생활 자치 의식의 향상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주민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비전과 추진 전략 4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은 건강증진 사업 통합 및 재편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입니다. 추진 체계 및 역할을 보면 보건복지부 역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역할, 또 시도의 역할이 있고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시군구 기초단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렇게 해서 역할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건복지부는 중앙정책 방향 및 사업 안내, 국고 보조금 확보 및 예산을 배정하는 거죠. 시도 및 시군구 성과관리 감독을 총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교육을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은 시도에서는 시도 정책 방향 수립 및 사업 안내하고 시군구 인력 교육 및 교육 이수 실적 관리하고 시군구로 내려가면은 여기에서도 정책 방향 및 사업 계획 수립을 하고 사업 추진을 하죠. 그러면서 외부 사업 성과 관리 참여 및 실시를 합니다. 이 옆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수 사례 발굴 및 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또 시도 통합 건강증진 사업 지원단이 있어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스템 내 개인정보 보안 관리를 하죠. 시스템 기능 개선, 유지, 보수를 합니다. 사업 수행 절차를 보면은 국고보조금 사전통보 사업 안내서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및 지원단 시군구로 내려가요. 사업 계획 수립을 하고 종합 검토 및 피드백을 하고 국고보조금 확정을 통보해서 사업 계획을 제출하는 것 시도 시군구 보건복지부죠. 그 다음에 계획 집행 사업관리 자체 평가하고 모니터링 컨설팅 인력교육은 보건복지부 시도 지원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시도 지원단에서 성과관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